자, 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나? 괜찮습니다. 저는 막 열심히 떠들어가지고 사실 저도 힘들긴 한데 여러분이 되게 열정적으로 들어주셔가지고 근데 막 필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저는 감동입니다. 감동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왔을까 따라와줬을까. 사실 6강도 힘들어요. 제가 볼 때 6개까지 들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적어도 미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씨앗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통속이 있겠죠. 뿌리 씨앗은 뿌렸다. 6개까지 다 왔다는 거네 일단. 대부분 학생들은 기웃거리다 끝나는데 여러분 적어도 여기 씨앗을 뿌렸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물을 주고 자, 그림 못 그리지만 태양이 빛을 쏘면 여러분이 마침내 합격이라는 큰 수학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정말로 내가 이거 뿌린다고 되겠어? 그죠? 그 마음이라고 했죠 제가. 아 이거 뿌린다고 자라겠습니까? 잘 자랍니다. 여러분이 물만 잘 주고 햇빛만 잘 주면 미친듯이 자라요. 제가 항상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600년 된 일본에 가 10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걔도 처음엔 씨앗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로 지금 내가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이 공부를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저도 이거 찍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죠? 하다 보면 이 진가를 알아봐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겠지. 제 마음도 그래요. 제 마음도 지금 당장 제가 엄청난 스타 강사가 돼서 제가 현우진처럼 살 거다. 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은 되겠지. 하다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조차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도 그냥 하면 된다. 그냥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중심을 딱 잡고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슬로우하지만 스테디한 거. 스테디한 게 윈스 더 레이스란 말이 있어요. 애초에 이 슬로우란 말이 상당히 중의적인 말인데 빨리 갈 수가 없어. 여러분은 되게 성공을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근데 원래 성공이라는 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막상 빨리 뭔가 이뤘을 때에 대한 쾌감은 없을걸요. 여러분이 로또를 맞아보세요. 물론 로또를 맞아서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비참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이른 나이에 더 빨리 성공하는 게 좋지도 않아.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거쳐 나가야 되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학생들이 너무 빨리 하루아침에 뭔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정말로 이 슬로우하다는 말은 뭐냐면 정말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물론 두 번째는 뭐냐면 급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이너피스를 유지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냥 내 할 일을 묵묵히 성실히 꾸준히 성실히 해나가는 그게 슬로우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성실히 스테디 슬로우하지만 스테디하게 가야 돼요. 이거는 급하지 말란 소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고시를 준비한 여러분의 시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6개월 안 넘길 거라 말씀드렸죠. 6개월로 못 버틸 거라면 이거 애초에 시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말을 하냐, 네가 뭔데 날 가르치냐 하시는 분들 나가세요 제발. 나가주시고 저 안 들어도 됩니다.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만 봐주시면 돼요. 네, 뭐하라고 굳이 와가지고 여러분 시간 아깝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거 하세요. 그래서 슬로우하지만 스테디하다는 이 가치. 그래도 여러분 6개월 안 남길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학생들이 정말로 온전히 정말 슬로우하지만 스테디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바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들 되게 초심이 좋은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지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뇌의 근육을 키우고 내가 뭔가 계속 낙숫물이 대토를 뚫는 자세로 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안 보여요. 바위는 그대로인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콩주머니 던져도 박은 꿈쩍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중도 포기한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열심히 안 하고 제풀에 지쳐서 그냥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곰이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동굴 안에서 난 사람이 돼야지 버텨낼 수 있느냐. 그 시간이 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잖아요 이제. 특히나 여러분 이거 직업을 얻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학 가는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앙일보 취업을 했어요. 여러분 기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할 건데 6개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중앙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다. 어디 가가지고 조선일보 명함 내밀어보세요. 대통령도 숙일걸요? 국회의원 안 숙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자라는 직업이 되는 건데 이 정도도 안 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셔야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6개월 만에 되는 시험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제가 기자가 좋은 직업을 하는 게 이것만 하면 되니까 잘 따라만 와달라니까. 제가 하는 거 제가 하라고 하는 거 다 하고 차근차근 차분하고 침착하게 하루하루 정말 콩주머니를 던져 나가시면 언젠가는 그 박이 착 열리고 여러분 기자라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나시게 되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래봤자 학원 강사고, 예? 여러분은 기자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의 약간 여러분 이제 마인드 세팅,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죠.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안 돼요. 학생들이 하다 보면은 계속 지치고 하기 싫고, 그죠? 제가 이거 계속 잡아주면서 가는 건데, 자 이제 오늘은 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필기 내용을 할 거예요. 자 필기는 크게는 종합교양 시험을 하겠어요. 그리고 논술 작문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뭐 기사 쓰기 같은 것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거의 없고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종합교양 말 그대로 상식 시험이에요. 상식 시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식 시험은 일단 꽈락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알기로 한 70% 이상 맞추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 상식 모의고사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70% 이상 맞춰가지고 거의 80% 맞춰요. 실제로 이번에 제 헤럴드 경제 필기시험 보고 온 학생들이 다 예전 소름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매주 이제 주 3회씩 제가 상식 모의고사를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거기 안에서 다 나왔다고 다들 소름 돋아 하시는데 저희가 안 봐도 돼요. 저희가 안 봐도 되는데 만약에 혹시 내가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세요. 그러면은 상식 모의고사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렵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자 FOMC가 뭡니까? 모르죠? 자 볼커롤이 뭐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YCC가 뭐죠? 모르죠?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일본 BOJ 총재의 이름 뭡니까? 모르죠? 다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상식 모의고사를 받아보시지 않더라도 평소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뭐 시중에 있는 참고서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스터디, 상식 스터디 하잖아요. 꾸준히 해야 돼요. 이거는 평소에 꾸준히 이거밖에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평소에 꾸준히. 방금 제가 질문 드린 거 바로 술술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고 최신 시사 이슈 트렌드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평소에 꾸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 1교시에서 되려 걸릴 수 있는 게 이 종합교양 시험이기 때문에 1교시는 일단 넘어야죠. 1교시가 안 되면 아마 문짝도 채점을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 이것도 못하는 애들이 뭔 이거야 해가지고 이건 넘어야 돼요. 일단. 이건 넘어야 되고 근데 여기에 물론 이제 국어나 막 그런 거 다 국어나 한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게 국어나 한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 국어나 한자까지도 막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요. 여러 개 되시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국어나 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네, 상식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다 된 학생들이면 이걸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수능 수학을 푸는데 2점, 3점을 못 푸는 사람들이 4점을 풉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다 해야 돼요. 한자는 정말 저도 진병이었어요. 저도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그냥 공란 내고 나왔습니다. 몰라서. 이건 사실 조금 이거는 그냥 언론사들이 왜 이거 지금도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별로 언론사들도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너네 다 모를 거 알고 내는 거예요. 내는데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자 좀 잘 안다. 내가 한자 자격 능력 시험이 있다. 한 2급 된다. 3급 된다. 그러면 쓰시면 되지.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건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어나 한자는 그 아랑 카페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희도 기출문제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지만 그 기출문제에 나왔던 한자나 국어 문제만 다 알아도 돼요. 사실 그게 제일 언론사들이 좋아하고 시험 문제 내기 좋은 중요한 국어 및 한자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만 다 숙지해도 되고 아니면 뭐 유튜브에 시험에 잘 나오는 한자 사자성어 이런 거 치면 돼요. 치면 쫙 나와요. 그것만 하루 날 잡고 공부해도 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국어 상식, 국어 시험, 맞춤법 문제, 띄어쓰기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쳐보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 하루 날 잡고 공부 쫙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비중 자체는 얘네가 훨씬 높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가지되 만약에 여러 개 된 학생들은 유튜브든 아랑카페에 있는 그런 기출 문제든 공부를 해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영어도 봐요. 영어도 보는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는 언론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부 언론사들이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뭐 평소 영어 실력으로 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보통 토익 시험을 다들 준비를 하시잖아요. 보통은 그때 대비가 됩니다. 그때 대비가 돼서 토익 성적을 높여 놓는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이 영어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고 최근에는 특히 중앙일보가 좀 이런 경향이 있는데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인적성 시험도 보려고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언론사들의 채용 트렌드가 최근에는 이제 시사 이슈만 밝은 애들 뽑지 않겠다. 너네의 인성도 보겠다. 너네의 어떤 그 인생관이나 인생 스토리나 인생 가치관 이런 것들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입된 게 인적성 시험이거든요. 인적성 시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이거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특히 인성 검사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은 뭐 삼성의 GSAT라든지 저는 뭐 국정원 시험도 봤지만 국정원 시험에서 NIFT라는 게 있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봐야 돼요. 그거 오히려 머리 굴리다가 끝나요. 네. 오히려 뭐 잔머리 굴리다가 오히려 되려 역풍 맞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무슨 뭐 예수님입니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도랑에 빠져있는 아이가 있다. 근데 얘를 구하다 나도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간다. 2번 살린다. 솔직하게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네. 솔직하게. 애초에 뭐 예수님 보는 자리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인적성 검사는. 그리고 뭐 적성 검사 중에서는 뭐 도용도 나오고 공간지향력 그냥 여러분 IQ 테스트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IQ로 봐야 돼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많이 찍어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 실력껏 보시면 돼요. 인적성은 한마디로 따로 준비할 건 없다.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단계에서 따로 그것까지 준비할 시간은 없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NC에서 시험을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일부 언론사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 일부 언론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1교시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국어, 한자, 영어, 인적성 이런 것들은 좀 서브적인 게 있습니다. 부차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평소에 꾸준히 상식을 팔로우업을 잘해주고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잘해놓는 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들어가야죠. 자, 논작이야. 논술과 작문이 사실은 언론고시의 메인 시험이죠. 이 시험을 두고 언론고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아까 헤럴드 경제 얘기를 했는데 헤럴드 경제에 얼마 전에 시험을 봤어요. 시험 봤는데 작문이 나왔어요. 작문이 나왔는데 논제가 뭐 화폐가 나오고 뭐 가족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건 작문 시험인데 사실 옛날에는 대놓고 작문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내 인생관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고 내 관점은 뭐고 내 시야 뭐고 내가 얼마나 인사이트하게 있는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조금 요즘에는 논술 시험을 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제일 핫한 게 뭡니까? 뭐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올바른 방향성에 놓아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나오는 게 논술이죠. 논술. 그리고 화폐, 가족, 마스크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작문인 건데 사실은 논술과 작문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약간 논술은 조금 더 내 주장과 생각이 논설문스럽게 조금 더 신문사설 같이, 여러분 신문사설 읽어보셨죠? 그 신문사설처럼 쓰는 게 논술이고 작문 같은 경우는 약간 칼럼형 글쓰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칼럼. 내가 이제 이런 거예요. 최근에 뭐 맨몸 예능이 대세다. 근데 나는 이 맨몸 예능이 대세인 걸 이렇게 바라본다. 이런 거예요. 사회 이슈나 현상이 하나 나오고 관찰을 했다 내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수필가적으로, 그죠? 근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 이슈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만의 시야와 안목과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인사이트풀어야 돼요. 그거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형식이 다를 뿐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논술은 고속도로고 작문은 국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논술은 스트레이트로 때려버리는 거고 작문 같은 경우는 애둘러 표현하지만 그래도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내가 이 이슈나 현상, 사회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게 논작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제가 관련 학생 중에서 이 시험 헤럴드 경제에서 시험 보고 왔는데 가족을 선택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통 여러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참 막막하죠, 그죠? 가족.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걸? 나는 아빠가 있다. 우리 아빠는 어릴 적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다. 아빠랑 추억이 있다. 이런 거 쓰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내가 뭔가 얻어가는 게 있고 남다른 관점과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으면 되죠. 자, 결국은 여러분의 무슨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를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언론사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장문형 글쓰기가 개인적인 스토리를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적어도 내가 남다른 인생관과 가치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냥 무슨 쭉 서술해가지고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지냈고 어쩌라고 해요. 안문안문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네가 거기서 뭘 얻었고 뭘 깨달았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네가 뭐가 유달리 남달라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제가 약간 수풀형으로 쭉 열거하는 건 좀 추천하지 않고 보통은 그건 힘들거든요.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경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뭐 가장 힘든 경험이 뭐였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뭘 썼는지 아세요? 정말 저는 약간 이거는 약간 제가 노린 건데 첫사랑과의 이별을 썼습니다. 맞잖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진가와 가치를 알아봐줄 수 있는 언론사를 택해서 가라고. 오히려 그게 더 확실하고 빠른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되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을 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합격시켜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사랑과 이별을 써버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단순히 너무 힘들었어요. 질질 짰어요. 이렇게 쓴 게 아니겠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때 생각했다. 이렇게 한 거죠. 딱 얘기를 하고 저는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오답노트도 쓰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업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상대를 찾고 좋은 배우자를 찾는 건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을까? 왜 이거에 대해서는 복기를 하지 않고 오답노트를 쓰지 않을까? 나는 오답노트를 한번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 그 여자친구와 이 순간에 난 뭘 잘못했을까? 이 순간에 난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을까? 라는 부분을 정말로 가슴 아팠지만 왜냐면 그 첫사랑과 이별 떠오르기 싫잖아.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낙엽 가다가 가을 되면은 탁 떨어지면 나 눈물 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잖아. 진짜 첫사랑과 이별을 여러분 다 떠올려 보시라고.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죽을 듯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다. 내가 이 순간 뭘 잘못했고 내가 이 순간 뭘 잘못했고 이 순간 뭘 잘못했고 내가 오답노트를 썼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막 에리 브롬의 사랑이수 책도 읽고 나름대로 유튜브 뭐 강의도 찾아보고 막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성숙한 연애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쓴 거죠. 그렇게 나는 첫사랑과 이별 뒤에 보다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되었고 그 뒤로는 연애람에 있어서도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게 왜 좋은 사례냐면 합격했습니다. 합격. 다들 처음에 제가 그렇게 쓰고 나왔다고 하니까 다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합격. 자,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뭐 본인의 스토리를 전달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공감대요. 자, 저는 항상 좋은 논술 작문에서의 좋은 답안과 면접에서의 좋은 답변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메타인지 이게 사실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게 진짜 상대방도 힘들다고 느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어릴 때 뭐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저 학생 중에서도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 뭐였냐? 라고 제가 면접 코칭에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어릴 적에 수행평가를 내가 제출을 안 했는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다 거짓말을 해서 되게 반장이 되게 곤란해진 사례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엽죠? 깜찍하죠?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면 이게 됩니까 이게?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뭔 말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를 떠올렸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 언제였냐? 어떻게 극복했냐? 첫사랑과 이별. 자 이거 그 사람들 첫사랑 없어요? 누구나 있잖아. 첫사랑은 무덤까지 가요 원래. 아시죠?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 남자에게 묻지 말아야 될 거 몇 개 있잖아요. 첫사랑 몇 개 있거든요. 계좌 잔고 뭐 이런 거 그런 거거든요. 우습죠. 되게 재밌죠. 근데 딱 그 사람들도 다 남자야. 그러면은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은 본인이 딱 그 책 딱 보는 순간 자기 첫사랑이 딱 떠오른단 말이야. 그냥 합격 주는 거예요. 네, 무조건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가 됩니까? 공감대가 딱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핵심이에요. 응. 여러분이 채점자가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게 뭘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 제가 이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저도 순간 되게 당황했거든요. 이런 논제가 나왔네? 어떻게 쓰지? 큰일 났다. 근데 제가 딱 떠올린 게 왜냐면 그때 다들 약간 멘붕이었거든. 와, 왜냐면 뭐 나오더라도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지. 엄청 다들 멘붕인 거예요. 뭐지? 어떻게 써야 되지? 제가 이거 전략적으로 쓴 거예요. 네, 전략적으로 첫사랑과 이별을 떠올려 버린 거예요, 제가. 왜냐면 실제로 팩트도 맞고 첫사랑과 이별은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왜? 처음이고 다들 미숙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뚝딱거리고 그런 실수나 어떤 잘못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딱 노리고 분명히 채점자들도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딱 써버리는 거예요. 이거 전략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논술 답안을 쓸 때라든지 작문 답안을 쓸 때라든지 아니면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도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읽고 싶어하는 글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정말로 전략적인 거죠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들 처음에는 에? 이렇게 하겠지만 합격했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사실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어릴 적에 엄마가 게임 못하겠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감이 딱 될 수 있는 걸로 해야 돼요. 사실은 진짜. 여러분 실제로 면접장 가면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정말로 지극히 본인만 힘들었던 경험들을 막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벙찌는 거야. 대체 그게 왜 힘든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이런 거 장문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그 공감대 형성이 되게 중요한데 정말로 본인 내밀한 스토리를 쓰려고 하면은 적어도 그 속에는 저처럼 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소재를 꺼내서 그 속에서 깨달음과 교훈을 심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다른 인사이트를 보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배우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말을 여러분 스스로 이런 워딩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고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정말 좋은 대학 가려고 그 난리치고 좋은 직업 구하려고 그 난리치는데 온갖 시간과 비용을 다 투자를 하는데 막상 연애 상대를 구할 때는 되게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 공부를 안 해. 또 내가 이별을 했어. 그러면은 그냥 나쁜 사람 날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막 생각 안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한번 스스로 관조해보고 정말 그 오답노트를 하나하나 작성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공부를 했다는 게 얼마나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와닿았던 거지.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답안 속에도 저만의 스페셜한 인사이트가 남다른 관점과 시야가 들어갔던 거고 이 학생도 어떻게 썼냐면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붕괴 그죠? 를 썼어요. 자 가족이 왜 붕괴가 되었냐를 남다르게 접근을 한 건데 뭐냐면은 가족의 붕괴는 여러분 딱 하나예요. 왜 가족이 붕괴됐느냐? 자 가족의 붕괴는 서울의 발전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가족이라는 게 농촌에서 그냥 먹고 자고 자급자족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집과 일터가 분리가 안 됐어요. 집에서 농사를 짓고 그죠? 집에서 뭔가 가내수공업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촌 항도 현상을 벌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오면서 집과 일터가 일치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왜? 출퇴근하잖아요. 그때부터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출퇴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대적 의미의 핵가족 있잖아요. 현대적 의미의 핵가족이
등장한 게 한 4, 50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가족의 형태라는 게 원래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왕할머니 있고 막 그렇게 다 오손도손 모여 사는 거야. 동네 잔치하면 다 같이 와가지고 와 하고 놀고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아주 목가적이고 농촌 공동체. 그죠? 근데 대한민국이 급격한 고도압축 성장을 하면서 이촌양도 현상이 벌어졌고 비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집과 일터가 일치가 안 됐고 출퇴근이랑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집과 일터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자, 그 말은 뭡니까? 곧 핵가족화는 가족의 붕괴를 불렀어요. 왜?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때요? 아버지 세대는 30년 근속 연수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대죠. 사실. 네. 그러지 않아요? 회사가 곧 마이 라이프죠.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한 부장님 계셨는데 그 부장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부장님이 전화를 한 통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가 딱 들었는데 보니까 내용이 대충 그런 거예요. 아들이 또 놀다가 다쳤나 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어때요? 어쨌든가 좀 빨리 달려가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쳤으니까. 아이가 다쳤으니까. 그런데 그 부장님은 어떻게 했냐면 되게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좀 내 일을 피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 정말 최소한의 시간만 해서 갔다 와야겠다라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차장님한테 하는 말이 그래서 차장님 물어본 거죠. 아,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 다쳤대.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내가 일하는데 왜 방해하고 난리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씨. 저는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아들이 다쳤는데 어떻게 애 새끼 다쳤대 이게 이 말이 나오지? 야, 애가 다쳐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런 제가 태도가 자세가 있잖아요. 내가 빨리 이거 해가지고 나 어떻게든 실적 내야 되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왜 다치고 난리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그 언론사 데스크들이 편집국장 한 명이잖아. 이 자리 놓고 수십 명이 피 터지는 데거든요. 그러려고 정말 저는 그게 너무너무 여실히 느껴진 거예요. 와 이게 곧 가족의 붕괴예요. 정말로 그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세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자 왜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MZ세대는 어때요? MZ세대는 뭐가 더 소중합니까? 내가 더 소중하고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죠. 사실은 그때 그랬대요. 부모님 세대는 70년대 80년대 해도 집이 곧 그러니까 회사하고 자기 집인 거야. 그래서 나 집 좀 갔다 올게 이랬대요. 나 집 좀 들렀다 올게. 그냥 회사가 자기의 라이프인 거야. 라이프고 집은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곳이야. 잠깐 속옷 가지러 가고 잠깐 씻으러 가고 밥 한 끼 먹고 오고 이런 곳인 거예요. 근데 지금 MZ세대는 완전히 관점이 바뀌었잖아요. 워라밸이 중요하고 우리는 내 삶이 먼저 우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곧 일터와 회사가 내 삶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부장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들이 다친 것도 방해 요인이 되는 거야. 자기한테는. 그럼 뭐가 되겠어? 그런 속에서 뭐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뭘 보고 느끼겠어요? 어떠한 사랑과 애정을 느끼겠냐고. 당연히 가족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부장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진짜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뭘로도 이어져요?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두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와 저는 제 세계가 있고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공간이지만 정말로 두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세계관은 공존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곧 내가 회사니까 회사가 곧 거기서의 근성요소가 제일 자랑스럽고 거기서의 승진과 연봉 인상과 거기서의 어떤 그 지위나 명예 이런 거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가족이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이 어떻게 썼냐면 지금 MZ세대들의 이탈은 곧 가족의 붕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연결을 쓴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인사이트풀합니까? 그죠? 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실제로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왜 요즘 MZ세대들이 이렇게 세대 갈등이 심할까? 그죠? 너무 심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안 들었겠어요. 지금 그 주니어 기자들이 그 부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가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탈을 하는 거예요. 비단 언론사만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지금 모든 기업체, 공조직, 사조직 다 포함일 건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논작의 핵심은 여러분이 이런 인사이트를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자 학생들이 보통 이제 논작 시험을 준비한다, 논술 작문 시험을 준비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스터디라는 걸 해요. 스터디. 자 본질과 핵심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터디라는 걸 합니다. 자 근데 스터디는 필연적으로 죄수의 딜레마의 상을 빠질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신 학생 있을 겁니다. 죄수가 있는데 죄수 두 명이 있는 거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근데 둘 다 자백을 안 하면 3년씩 살고 나와요. 제일 해피한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한 명이 자백을 하고 한 명이 자백을 하지 않아. 그죠? 그러면은 자백을 한 애는 형량이 3년이고 나머지 애는 7년 늘어나요. 자 그러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만약에 둘 다 자백을 하잖아요? 그럼 둘 다 7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심리 게임을 하는 건데 제가 불까 안 불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스터디란 걸 하면 기본적으로 다 누굽니까? 여러분 스터디 누구랑 해요? 똑같이 내가 예를 들면 조선일보 하고 싶어. 조선일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경쟁자이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스터디 속에서 어떤 이 재수의 딜레마적인 상황이 얼마나 발생하겠냐고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그 말한 가족 같은 거 있죠. 그럼 이런 얘기를 내가 여기서 해주면 분명히 제가 갖다 쓰겠지? 안 알려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말도 안 되는 그 피상적인 피드백이 오가는 거예요. 문단 간의 연결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문장의 호응이 잘 안 돼요. 맞춤법이 틀렸어요. 문장이 너무 길어요. 호흡이 너무 길어요.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 그게 아니라 이 논작 스터디라는 거는 정말로 지식의 대토론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 사회 이슈나 현상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인사이트를 나누고 공유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기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시사 이슈, 사회 이슈를 잘 이해하고 그 본질과 핵심을 꿰뚫고 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발제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뭘까?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고 갉아먹고 있는 시급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를 발견해서 그걸 발제를 하고 기사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사실 이게 비단 스터디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원이나 과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밖에는 첨삭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지금 글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글을 많이 쓰고 글빨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의 제목이라든지 첫 문단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느 정도의 형식과 형태도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본질과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사이트예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유튜브가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본인의 식견과 안목을 다 알려주고 있어. 여러분 그거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사회 이슈나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식견과 안목을 배우고 내 걸로 만들고 다른 데로 책도 찾아 읽고 공부하고 이를 통해서 나만의 이 사회 이슈나 현상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길러서 그걸 논술과 작문의 답안에 녹여낼 수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합격입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이 학원에 고르실 때도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예를 들면 글을 보는데 이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야. 이러고 앉아서 무조건 그만둬야 돼. 그 학원은 무조건 그만둬야 돼요. 뭐 하는 거야? 네. 이거 초등학생도 해요. 누가 못해 이거를? 글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누가 못하냐고 이거를. 이거는 여러분 대학생들도 해요. 대학생들도. 이걸 누가 못해 이거를. 근데 이거 돈 받으면서 이거 하고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스페셜 인사이트 강의 찍어드린 이유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하기 힘들으니까 제가 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도저히 이걸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대신 그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제가 좀 보고 배워와서 물론 제 스스로도 떠올리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제 스스로 떠올리는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출산은 결국 매스컴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 스스로 인사이트를 길러내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공부를 한 것들을 보고 배우고 제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달도 하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여러분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걸 대신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제가 스페셜 인사이트 강의에서 전달드린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쓰니까 그냥 합격이 나와버리잖아요. 되게 소름 돋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와 저 필기 처음부터 봐요. 당연한 거죠. 전부 다 와가지고 전부 다 이 비상적인 피드백 이것만 해왔으니까 이것만 받고 아 내 글이 이상하구나 문단 간의 홍이 부자연스럽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결국 여러분은 이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시야와 안목 관점 왜 뭘 안 했거든?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재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러한 스터디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제대로 된 대비가 될 수가 없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정말 작가 되는 시험 아니에요 이거. 신춘문예 나가는 거 아니라니까. 뭐 여러분 글빨 안 중요해요. 무슨 소설 여러분 소설 쓰는 거 아니잖아. 논작은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학생들이 이걸 너무 몰라.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생들이 자, 이 뭐 저널리즘 대학원 이런 거 많이 가요. 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가서 저널리즘 윤리를 막 배워요. 자, 보세요. 자, 학생들 여러분이 그 주요 메이저 언론사들 기출 논제들 한번 보세요. 저널리즘과 관련된 논제가 몇 개나 돼요. 대부분 다 사회 이슈거든요. 대부분 다 이슈 현상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제가 이건 이해가 돼요. 왜 이 학생들이 이거 왜 갈 것 같아요? 왜 갈 것 같아요 이거? 수료증 주거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낸 뭔가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수료증이 아 내가 이거를 서류에 쓰면 뭔가 도움되고 내가 이 수료증으로 내가 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고 제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저널리즘 대학원들이 참 나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비용이 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싼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사실 저널리즘 대학원은 기자들이 가야 되죠. 기자들이 뭔가 내가 나름대로 기자에서의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윤리와 저널리즘을 많이 배우고 그러려고 가는 건데 기자들은 또 안 가. 왜? 알거든 쓸모없는 거. 기자들은 알거든요. 기자들은 알거든. 제가 저널리즘 대학원 다닌다는 기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냐면 바보 같은 어리숙한 이런 언론고시 학생들이 아 이거 하면 좀 도움 될까? 해가지고 그 바보 같은 언론고시 학생들 속여가지고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이걸 왜 가냐고 이거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제 수업 듣지 말라니까 저희 학원 들어오란 말 아닙니다 이게. 이거 하라니까 이거. 공부하라고 3개월 동안 유튜브 공부하라고. 주요 이슈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그 전문가들이 나온 그 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내 스스로 한번 인사이트 끄집어내보고 이거 하라니까요. 이거 왜 안 하냐고. 이거 왜 다니냐고 이걸 대체. 그 비싼 돈 주고. 그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준비 방식이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이런 학생이 많아서 그래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저널리즘 마스터래. 그래서 저널리즘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저널리즘 대학원도 나오고 뭐 석박도 따고 그 학생이 붙었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학생이 뭐라는 게 아니라 그 학생도 본질과 핵심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저널리즘 대학원 이걸 해야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했죠. 기준금 동결을 뭘 의미합니까? 왜 했습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뭘 했죠? 뭐라고 했죠? 이거는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죠. 그 말의 함의가 뭘까? 이 고민을 해야 한다니까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한국이 왜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을까? 미국이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4.75야. 한국이 3.5야. 1.25% 차이가 나. 미국은 더 올린다고 왜? 한국이 지금 동결하면 안 되거든. 여러분 보세요. 4.75, 3.5 이건 금리거든. 이자거든요. 미국이 안전한 나라에 한국이 안전한 나라예요. 당연히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돈을 더 줘. 100만 원 맡기면 미국은 한 4만 원, 4.7만 원 주고 한국은 3.5만 원 주는데 여러분 어디 갈 겁니까? 미국 가죠. 심지어 더 안전한데. 그래서 원래는 한국이 더 금리가 높아야 정상이야. 근데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했단 말이야. 이 함의가 뭔지 공부해야 되죠. 고민해야 되지. 생각해야 되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국내 경상이 안 좋구나. 그죠? 그만큼 무역 수지가 1년 내내 적자고 소비 투자 다 박살나고 있고 부동산 난리 나고 있고 그만큼 자영업자들 부채 문제 장난 아니고 그죠? 영끌 비투족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자 부담 장난 아니고 정말 그 피를 머금는 마음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한 거 아니겠어요? 기준금 동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국내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다. 국제적으로 봤을 땐 무조건 올리는 게 맞죠. 빨리 올려야죠. 근데 올리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국내 경제가. 결국 기준금 인상은 뭘 의미하는데요? 경기의 침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게 되면 무조건 경기는 무조건 꺼지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공부를 하라니까 뭔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언론이 어때야 되고 저째야 되고 그거 왜 배워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응. 그게 다 상술이에요. 그게 다 상술이에요 상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하는 거 이거 그냥 볼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되게 큰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은행의 목표는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제가 방금 말한 게 좀 틀린 말 알아야 돼요. 왠지 알아요? 한국은행의 목표는 뭡니까? 모르죠. 물가 안정이죠. 물가 안정. 2번 뭡니까? 금융 안정이에요. 자, 제가 경기가 안 들어가 있잖아. 원래 한국은행은 경기를 신경 쓴 게 아닙니다. 원래는. 지금 근데 물가 높아야 낮아요. 높죠. 기준금리 올려야 돼, 내려야 돼요. 올려야 되죠. 안 올렸죠.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은행은 원래 경기를 신경 쓰는 애들이 아니거든. 미국은 맞아요. 미국은 페드의 목표가 1번 물가 안정, 2번 고용 안정이에요. 고용 안정. 고용 안정은 뭡니까? 이건 경기죠. 그래서 실제로 물가 안정보다 경기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페드죠. 그래서 맨날 실업률 하는 거죠, 미국에서. 실업률이 얼마야? 근데 54년 만에 가장 낮대. 달리자. 더 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실업률이 낮게 나오니까. 경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고용인데 고용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 그럼 우리는 계속 긴축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지금 되게 급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국은행이 근데 왜 경기를 생각했을까 얘네가? 얘네가 가계부채 얘기할 애들 아니거든 사실은 원래는. 얘네가 왜 가계부채가 높다고 금리를 안 올린대? 왜? 아니거든요. 그럼 뭡니까? 한국은행은 물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5.2가 나왔어요. 1월 달이. 근데 전달이 5.1이었어요. 심지어 0.1이 올랐어. 그럼 올리는 게 맞죠. 근데 한국은 어떻게 바라봤냐면 일시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뭐 올랐어요, 여러분? 신문 봤죠? 난방비. 공공요금이 갑자기 스카이로켓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라고 보고 물가가 장기적으로는 잡혀가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되겠다고 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경기 때문에 한 것도 있겠지만 물론 한국은행은 물가를 봐야 돼요. 물가가 만약에 활활 타오르면 기준금리 동결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잠깐 두더지가 이렇게 콕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잠깐 올라온 거라 본 거야. 한국은행은. 이걸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걸 해야 한다니까요. 제발 이거 할 때 아니라고요. 진짜. 예. 공부하라고요. 공부 왜 안 하시냐고. 그죠? 올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BTS 군대 간 겁니까? 뭐 하이브가 뭐 SM 인수한 거예요? 아니죠. 올해 단언컨대 가장 큰 하도는 뭡니까? 경제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 있습니까? 없죠. 지금 대체 한국에서 지금 좋은 상황이 뭐가 있어요? 한국 뭐 실업률 낮아요? 높죠? 한국 지금 취업 잘 돼요? 취업 안 되죠? 청년들 사정 좋아요? 안 좋죠? 3040 영끌 비트로 다 죽고 있죠? 5060 어때요? 노후 대비 안 돼 있죠?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난리죠? 한국이 대체 뭐가 좋아요 지금? 소비 좋습니까? 소비 안 되죠? 투자 안 되죠? 수출 안 되죠? 무역 수지 1년 내내 적자죠? 대체 한국이 뭐가 좋아요 지금? 큰일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경제가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올해가 아니라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거는 여러분 그건 경제신문들이나 내는 논지 아닌가요? 절대 아니에요. 장담 드릴게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조선일보도 중앙일보도 동아일보도 경제 문제 무조건 낼 겁니다 이제. 왜?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사형제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한국이 지금 달러가 안 들어오는데 무슨 뭔 놈의 그런 담론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올해를 장식할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거기에 가장 꽂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고 있다니까. 이거 할 시간에 이거 하라고요. 제발 3개월 동안만이라도 한번 풀다이빙해서 공부해보세요. 정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스페셜 인사이트 강의 찍어드릴 테니까. 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 돈 주고 안 들어도 돼. 제가 그래서 이 강의도 지금 무료로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정말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언론고시판에 약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고마운 학생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공짜로 볼 수 있음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하면 무조건 논작 해결됩니다. 그래서 논작 핵심 뭡니까? 필기 오늘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공부예요. 여러분 시사 이슈에 대한 공부예요. 이거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기자가 되냐고. 정말로
풀다이빙을 해서 기사 하나를 꼼꼼하게 읽고 고민을 해보고 이거 기준금리 하나만 놓고도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데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배워내야 된다. 이런 게 결국 언론고시 논술과 작문 아니 필기시험 전체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